권두시. 가마노호는 하이쿠 잡지다. 하이쿠란 일본 고유의 단시를 말한다. 그 가마노호의 4월호 교정이 끝나고 잡지 주간이자 의사인 이시모토 바쿠지는 함께 동인 활동을 하는 야마오 리코, 후지타 세이사, 니시오카 시즈코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장소는 평소와 다름없이 이시모토 바쿠진의 집이었다. 선생님, 이번 달에도 시무라 사치 씨의 시가 실리지 않았네요. 고서점 주인인 야마오 리코가 말했다. 그러게, 끝내 원고가 오질 않았어. 바쿠진이 교정소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벌써 석 달 연속이네요. 시무라 사치 씨의 병이 꽤 심각한 걸까요? 무역회사에 다니는 후지타 세이사가 바쿠진을 보며 말했다. 편집위원 중에서 제일 어린 세이사는 28살의 독신이었다. 글쎄, 위궤양이라던데. 위궤양이라는 병이 그렇게 심각한가요? 요즘은 수술만 받으면 금방 낫잖아요. 일반 병원이라면 그렇겠지. 하지만 그런 곳에서 수술을 금방 해주겠어? 바쿠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그가 말한 그런 곳이란 바로 이웃현의 HC에 있는 아이코엔이라는 호스피스 시설이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시무라 사치라는 사람은 작년부터 가마노호에 투구한 여성이다. 바쿠진이 자유 주제로 지은 그녀의 하이쿠를 권두시로 실은 적이 한 번 있었다. 잡지에 실린 그녀의 이름 앞에는 항상 작은 활자로 아이코엔이라는 글자가 마치 주소처럼 적혀 있었다. 그녀는 그 호스피스에 입원해 있는 환자였던 것이다. 바로 수술을 해주지 않는 건 예산이 없어서인가요? 리코가 대신 물었다. 예산이야 보나마나 부족하겠지. 그렇지만 그 때문에 수술을 받지 못하는 건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아무래도 만족스러운 처치는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름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바쿠지는 안경을 반짝거리면서 세 사람을 둘러보았다. 안 됐네요. 니시오카 시즈코가 말했다. 남편이 어느 회사의 과장이고 자녀 둘을 키우는 그녀는 언제나 부족한 게 없는 여유로운 인상을 풍겼다. 가족이 아무도 없나요? 글쎄, 호스피스에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아마도 그렇지 않겠어? 바쿠지는 담배를 물었다. 근데 나이가 어떻게 되죠? 리코가 물었다. 전에 편지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왜 있잖아. 권두시로 실렸을 때 보내온 감사 편지 말이야. 그 편지에서 32인가 3인가라고 했었지 아마. 바쿠진이 그렇게 대답하자 니시오카 시즈코는 자기와 몇 살이나 차이가 나는지 계산하는 듯 했다. 결혼은 했나요? 그거야 모르지.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바쿠지는 눈을 조금 가늘게 뜨고 리코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럴 게 아니라 편지를 다시 한번 보내봐야 되겠어. 벌써 석 달째 시를 안 보내고 있으니까 말이야. 다시라니요? 그게 실은 지난달에도 안부도 물을 겸 해서 원고를 보내달라는 편지를 보낸 적이 있거든. 뭐 회비는 2번밖에 내지 않았지만 뭐 그거야 면제해줘도 되고 투고자 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사람이니까 말이야. 진짜 그래요. 니시오카 시즈코가 동의했다. 저도 주목해온 분이거든요. 저번에 실렸던 그 권두시는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답장은 왔나요? 세이사가 물었다. 그게 깜깜무소식이야. 그렇게 열성적으로 투고하던 사람이 말이야. 그래서
병세가 더 악화된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 중이야. 박구진은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선생님, 세이사가 말했다. 꼭 다시 편지를 보내주세요. 만약에 병세가 더 깊어졌다면 투고는 차치하고 힘내라고 응원해주고 싶어서요. 그래, 나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 실은요, 사치 씨의 작품 하나가 생각나서 그래요. 초라한 내 처지, 손바닥 위에 도롱이 벌레로 위안을 삼네. 이런 시였어요. 아무래도 그분은 의지할 가족이 없는 외로운 분 같아서요. 도롱이 벌레라고? 그렇구만. 박후진은 책상 위에 담배를 든 팔꿈치를 괴고 시선을 위로 향했다. 세 사람 모두 곰곰이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거의 한 달이 지났을 무렵 5월호 편집을 위해서 박후진의 집에 네 사람이 다시 모였다. 선생님, 역시 소식이 없네요. 후지타 세이사가 말을 꺼냈다. 뭐라고? 저 시무라 사치시 말인가? 네, 투고된 원고를 전부 뒤져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 오지 않았어. 내가 다시 편지를 보냈는데도 답장이 없어. 정 그렇게 아프면 누구한테 대피를 부탁해도 될 텐데 말이야. 박후진은 약간 아쉽다는 듯이 말했다. 무슨 일일까요? 니시오카 시즈코가 중얼거렸다. 설마 죽은 건 아니겠죠? 리코가 박후진에게 시선을 돌리며 물었다. 죽었다면 호스피스에서 연락이 왔을 거야. 뭐 아니면 편지가 반송되어 왔겠지. 호스피스 쪽에서 제대로 전달을 해주지 않은 건 아니겠죠? 글쎄. 박후진의 눈에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는 빛을 띄었다. 사망한 건 아니라고 봐요. 만일 그랬다면 호스피스에서 소식이 왔을 거예요. 이쪽에서 분명히 편지를 보냈고 게다가 다달이 사치 씨 앞으로 잡지도 보내고 있잖아요. 시즈코가 끼어들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세이사가 말했다. 역시 병세가 심각한 게 아닐까요? 편지는 누가 대신 읽어줄 수 있지만 대피를 부탁할 힘조차 없을 만큼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박후진의 눈빛이 바뀌었다. 일단 그곳 책임자에게 문의를 좀 해볼까? 그보다는 선생님, 세이사가 말했다. 다음 달 초에 A 지부에서 시회가 있거든요. 선생님도 참석하실 거죠? 그 A 지부가 H시와 가깝잖아요. 기차로 한 4, 50분밖에 안 걸릴 거예요. 그 시회에 참석하는 김에 그 호스피스에 직접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선생님이 직접 병문안을 가시면 그분도 굉장히 기뻐하지 않을까요? 마침 그게 일요일이니까 저도 함께 갈 수 있어요. 꽤나 적극적이군 그래. 박후진은 세이사를 보면서 안경 속의 눈을 가늘게 뜨고 희미하게 웃었다. 그는 애연가라서 웃을 때 거뭇한 이가 보였다.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군. 사실 A지부에서 가깝긴 하지. 세이사군이 함께 가준다니까 한번 찾아가 보자고. 저 선생님, 부디 꼭 만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시즈코가 머리를 살짝 숙이며 말했다. 돌봐줄 가족도 없다니 너무 가여워서요. 리코는 가기가 한가하면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했다. 이로써 호스피스 아이코엔 방문이 결정되었다. 5월의 화창한 어느 일요일, 박후진과 세이사는 가마노호 A지부의 시회에 참석을 했다. 그곳은 같은 도쿄도이기는 하지만 여편에 더 가까운 변두리 지역이었다. 동행하겠다던 리코는
고서시장이 열린다면서 불참을 알려왔다. 시회는 오후 3시에 끝났다. 지부 사람들이 붙잡았지만 박후진은 볼 일이 있다면서 사양하고 세이사와 함께 기차를 타고 HC로 향했다. 역에서 아이코엔까지는 6km를 더 가야 했는데 버스를 타고 가다 보니까 그 일대는 보리밭과 유채꽃밭 너머로 넓은 연못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주변은 물의 고장이었던 것이다. 호스피스 아이코에는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낡고 꾀죄죄한 목조 건물 세 채가 나란히 서 있었는데 한눈에도 음울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래도 현관 앞의 화단에는 철쭉이 흘러넘칠 듯이 화려하게 피어 있었다. 먼지가 쌓여있는 접수처 앞에 서자 작은 창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얼굴을 내밀었다. 시무라 씨를 면회하고 싶어서요. 시무라 사치 씨요. 세이사가 말했다. 시무라 사치 씨라고요? 갸름한 얼굴의 간호사가 창문 너머에서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 그분이라면 벌써 퇴원하셨어요. 간호사는 그렇게 대답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퇴원했다고요? 언제요? 글쎄요. 석 달쯤 됐어요. 박후진과 세이사는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럼 병이 다 완쾌된 건가요? 글쎄요. 그건 잘... 간호사는 애매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지금 주소는 어딘가요? 그러니까 퇴원해서 어디로 갔는지 궁금했어요. 글쎄요. 그건 잘... 그때 박후진이 세이사를 대신해서 나섰다. 그는 명함을 꺼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혹시 원장님이 계시면 시무라 씨 일로 잠깐 뵙고 싶습니다만. 간호사는 명함을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박후진의 본명과 의학박사 직함이 적혀 있었다. 간호사는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안으로 사라졌다. 그녀가 다시 나타나서 두 사람을 허름한 응접실로 안내할 때까지 담배 한 대 피울 시간은 좋게 흘렀다. 원장은 쉰을 넘긴 통통한 사람이었는데 반지르르하고 불그레한 얼굴이 이 건물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손에는 한 장의 진료 카드를 들고 있었다. 바쁘실 텐데 죄송합니다. 시무라 씨를 만나러 왔는데 이미 퇴원하셨다고 하더군요. 박후진이 말했다. 네, 맞습니다. 2월 10일에 퇴원했습니다. 원장은 진료 카드를 보며 말했다. 병은 다 완쾌되셨나요? 이걸 잠깐 보시죠. 원장은 진료 카드를 내밀었다. 박후진은 안경을 벗고 가늘게 뜬 눈으로 진료 카드를 꼼꼼히 읽었다. 아, 그랬군요. 이윽고 박후진은 고개를 들고 안경을 썼다. 물론 본인은 이 사실을 모르셨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위궤양이라고 말했으니까요. 원장이 대답했다. 이어서 박후진과 원장은 독일어로 된 의학 용어를 섞어가며 두세 가지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는 듯 했지만 옆에서 듣고 있던 세이사는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참 고맙습니다. 박후진이 말했다. 시무라 씨와 면식은 없지만은 제가 관여하는 하이쿠 잡지에 자주 작품을 보내주던 분이라서 이렇게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시무라 씨의 머리맡에는 늘 하이쿠 잡지가 놓여 있었어요. 원장이 말했다. 하이쿠를 열심히 짓던 분이었지요. 그런데 지난 몇 달간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어찌 된 일인지 궁금했었어요. 박후진은 말했다. 석 달 전이면은 시무라 씨가 퇴원했을 무렵이네요. 딱 그때쯤이었어요. 근데
그런 몸으로 퇴원을 해서 어떻게 할 생각이었을까요? 돌봐줄 사람이라도 누가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할 남자가 나타났거든요. 결혼이요? 박구진과 세이사가 놀란 얼굴로 원장을 쳐다보았다. 막 그렇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드실 거예요. 원장은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시무라 사치의 본명은 사치코. 가족은 없다. 태어난 곳은 시코쿠의 MC인데 본 적도 바로 그곳이다. 작년 말 호스피스에서는 불우한 환자를 위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부 운동을 벌였었다. 이것은 연례 행사였는데 신문에도 보도되었다. 그러자 도쿄 나카노에 사는 이와모토 에이타로라는 사람이 5,000엔을 기부하면서 자신은 시코쿠의 MC 출신인데 만약 같은 고향 사람이 입원해 있다면 이 돈을 위로금으로 주고 싶다는 편지를 보내왔다. 환자들의 출신 고향을 조사해 보니까 해당하는 사람이 시무라 사치코뿐이었다. 그래서 그 5,000엔을 그녀에게 건네주고 이와모토라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사치코도 이와모토에게 고맙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그러자 이와모토가 사치코에게 다시 위로의 편지를 보냈고 사치코도 다시 답장을 보냈다. 그렇게 서너 차례 편지를 주고받다가 어느 날 이와모토 에이타로가 직접 사치코를 만나러 왔다. 그는 30대 중반의 풍채 좋은 남자였다. 그때 이와모토는 사치코에게 3,000엔을 더 기부하고 돌아갔다. 그는 같은 고향 출신의 불행한 환자를 따뜻하게 위로했던 것이다. 그 뒤에도 이와모토는 두어 번 더 방문했다. 어쩌면 인연이라는 게 따로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와모토와 사치코 사이에 애정이 싹튼 듯했다. 그는 올해 1월 말에 원장을 찾아와서 사치코와 결혼하고 싶으니까 여기서 데리고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자기가 직접 간병을 하겠다고 했단다. 그건 상관없지만은 시무라 씨가 진짜로 어떤 병을 앓고 계신지는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원장은 그때 실은 위궤양이 아니다. 본인한테는 위궤양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위암이다. 결혼을 해도 앞으로 반년도 버티기 힘들 거다. 라고 있는 그대로 알려주었다. 이와모토는 큰 충격을 받았는지 잠시 심란한 얼굴로 생각을 하다가 마침내 작정한 듯이 말했다. 그렇다면 더더욱 그냥 둘 수 없어요. 여기서 죽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게 석 달이 됐든 반년이 됐든 적어도 그녀의 삶에 마지막 행복을 안겨주고 싶어요. 저희 집에서 눈을 감게 하고 싶다고요. 이와모토는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부탁했다고 한다. 결국 원장은 그의 말에 감동을 받아 허락했다. 원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군요. 시무라 씨는 비록 짧은 기간이나마 마지막 순간에 행복을 누렸겠군요. 바쿠지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렇게 말했다. 이와모토 씨의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적어두었거든요. 원장이 간호사를 불렀다. 원장의 지시를 받은 젊은 간호사가 노트를 가져왔다. 원장은 노트를 펼치고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다. 나카노구이네요. 자, 제가 불러드릴게요. 바쿠지는 그 주소를 수첩에 받아 적으며 물었다. 최근에 제가 이 병원에다가 시무라 씨가 계신 줄 알고 그녀 앞으로 편지를 2통 보냈거든요. 그럼 이 주소로
전송되었겠네요. 원장은 간호사에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시켰다. 간호사는 분명히 그 우편물에다가 전송 스티커를 붙여서 우체통에 넣었다고 말했다. 퇴원한 사람한테 온 우편물은 막 빠짐없이 새 주소로 보내라고 단단히 일러두고 있거든요. 원장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해 주었다. 근데 이상하군요. 그런데도 통 답장이 없다니 말이에요. 박후지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답장이 없다는 건 혹시 최악의 결과를 맞은 게 아닐까요? 글쎄요. 뭐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2월에 그 퇴원할 당시에는 상태로 봐서 앞으로 잘해야 한 넉 달 정도 버틸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원장이 말했다. 박후지는 말없이 담배를 피웠다. 옆에서 듣고 있던 세이사의 표정도 어두워졌다. 머리 위로 전등이 켜졌다. 거기서 나왔을 때 주위의 보리밭에는 푸르스름한 저녁 안개가 깔려 있었다. 시무라 씨는 그럼 돌아가신 걸까요? 시골길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세이사가 옆에 있던 박구진에게 물었다. 그럴지도 모르지. 진료 카드를 보니까 암이 확실한 데다가 꽤 진행된 상태였어. 박구진은 땅딸막한 몸을 더욱 웅크리며 말했다. 오늘이 5월 10일이지? 2월 10일에 퇴원을 했다니까 딱 석 달이 됐구만. 어쩌면 사망했을지도 몰라. 정말 그렇다면 너무 안 됐어요. 세이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그래도 좋은 남자가 나타났다니까 다행이지. 잘된 일이야. 그런 곳에서 쓸쓸하게 죽어가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시무라 씨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죽기 직전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잖아. 두 사람은 그날 밤 늦게서야 도쿄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박후진이 아직 잠자리에 있는데 세이사가 찾아왔다. 세이사군. 이렇게 일찍 무슨 일이야? 출근하는 길에 들렀어요. 저 선생님, 어젯밤에 잡지를 뒤적거리다가 문득 시무라 씨의 시를 다시 읽어봤거든요. 세이사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역시 연애를 했던 게 맞아요. 이건 마지막에 투고한 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세요. 봄을 기다리고 그를 기다리며 이불 끝자락으로 눈물을 닦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초라한 병상에서 이와모토라는 남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렇군. 박후지는 여전히 잠기운을 떨치지 못한 눈을 비볐다. 시무라 사치 씨는 행복했다는 얘기지? 저 선생님. 세이사가 무릎을 움직여 다가왔다. 그녀가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정말 알고 싶어요. 만약에 진짜 돌아가셨다면 영정 앞에다가 향이라도 올리고 싶어요. 저 선생님, 그녀를 데려간 사람의 주소를 적어 놓으셨죠? 그걸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퇴근길에 들러보려고요. 그래? 알았어. 잠깐만. 박후진은 일어나서 양복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며 안경을 벗었다. 자, 이거야. 세이사는 그 주소를 자신의 수첩에 옮겨 적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박후진은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자넨 어제부터 시무라 씨가 꽤나 신경이 쓰이나 보구만. 우리가 그분의 시를 선정해 왔다고 생각하니까 왠지 가깝게 느껴졌어요. 세이사는 수첩을 돌려주며 말했다. 그건 그렇지. 박후진도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잡지에다가
권두시를 올린 사람이니까 보통 인연은 아니지. 어떻게 됐는지 잘 알아보고 오시게. 세이사가 인사를 하고 돌아가자 박구진은 세면대로 향했다. 그날 박구진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샤워를 한 뒤 술을 한잔 하려는데 8시쯤에 세이사가 다시 찾아왔다. 그는 침울한 표정이었다. 그래, 다녀왔나? 네, 다녀왔어요. 그래, 수고가 많았네. 자, 한잔하지. 박구진이 잔을 내밀었지만 세이사는 얼른 받지 않았다. 그래, 그녀는 어떻든가? 돌아가셨더군요. 세이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역시 그랬구만. 자네 표정을 보고 짐작했었어. 정말 안 된 일이네. 박구진은 침통한 말투로 말했다. 그래, 영정 앞에 향은 올렸고? 아니요,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한 지 한 달이나 되었다고 하더군요. 세이사는 잔을 든 채 말했다. 이사를 갔다고? 그럼 그녀가 죽었다는 건 어떻게 알았어? 동네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뭐 들어보니까 사정이 이렇더군요. 그렇게 말하며 세이사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세이사가 퇴근길에 수첩에 적힌 나카노의 주소로 찾아간 것은 6시쯤이었다. 역에서 20분이나 걸릴 만큼 꽤 찾기 힘든 곳이라서 겨우 찾을 수 있었다. 주변은 주택가였는데 찾아간 이와모토의 집은 더욱더 후미진 곳에 있었다. 그리 크지 않은 낡은 집이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고 전에 살던 이와모토는 한 달쯤 전에 부인이 죽자 곧바로 어디론가 이사를 갔다고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세이사는 집주인을 찾아가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와모토라는 사람은 작년 11월쯤에 그 집을 빌렸다. 마루노우치에 있는 어떤 회사에 다니는 독신남이었다. 그는 출장이 잦았기 때문에 한 달에 20일 정도는 집을 비웠다. 거의 매일 대문이 잠겨 있어서 동네 사람들은 비싼 월세가 아깝다는 이야기를 하곤 했다. 그가 청소하는 모습이 가끔씩 담 너머로 보이기는 했지만 그것도 어쩌다 한 번씩이었다. 그런데 2월쯤 그 집에 아내가 들어왔다. 아내는 전혀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았다. 병으로 내내 누워 있는 듯 했다. 낯선 의사가 일주일에 2번씩 왕진을 왔다. 남편은 여전히 출장을 자주 다녔는데 세심하게 신경 쓸 여유가 없었는지 파출부로 보이는 여자가 일을 해주는 것 같았다. 파출부 역시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았다. 도쿄의 야마노테 부근이 대개 그렇듯이 이웃 간의 왕래가 없어서 그 집안의 속사정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4월 초쯤 어느 한밤중에 그 집 앞에서 자동차 소리가 몇 번이나 들리더니 이튿날 현관에 상중이라는 종이가 나붙었다. 동네 사람들은 그제야 비로소 그의 아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저녁 때 연구차가 와서 장례를 치렀는데 이와모토라는 사람은 친척이나 친구도 없는지 혼자 쓸쓸히 연구차를 타고 화장터로 향했다. 동네 사람들이 배웅을 했는데 그렇게 불쌍하고 쓸쓸한 장례식은 처음 보았다며 입을 모았다. 사흘 뒤 친척으로 보이는 사람이 2명 찾아왔을 뿐이었다. 이와모토는 초라한 장례식을 치러서 부끄러웠는지 아니면 부인을 떠나보내고 그 집에 더 이상 살기가 싫어졌는지 집주인에게 말해서 어디론가 이사를 가고 말았다고 한다. 집주인은 이와모토 씨가 너무 불쌍하다고 하더군요. 선생님, 어쨌든 시무라 사치코 씨는 사망했어요. 그것도
호스피스를 떠난 지 겨우 2달 만에요. 세이사는 침울한 얼굴로 말했다. 역시 버티기 어려웠구만. 박후진도 중얼거렸다. 근데 선생님, 위암이 그렇게 빨리 진행되나요? 암은 다 빨라. 호스피스 원장이 2월에 이와모토 씨한테 앞으로 잘해야 넉 달 정도라고 선고한 것도 최대한 길게 잡아서 말한 거야. 한 2달이 최대였겠지. 정말 딱하게 되었군. 하지만 사치코 씨도 짧은 동안이나마 행복했을 걸세. 저 세이사군, 우리 다음 호 후기에다가 사치코 씨를 추모하는 내용을 좀 넣자고. 예,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와모토라는 사람도 참 안 됐네요. 그러게 말이야. 세이사는 밤 10시가 지나서 조금 취한 상태로 돌아갔다. 박후재는 그 뒤 욕조에 몸을 담갔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있어도 시무라 사치코의 죽음이 그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짧은 행복. 비록 쓸쓸한 장례식이었지만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의 전송을 받은 것만으로도 마지막 가는 길이 충분히 행복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박후진은 문득 김이 서린 천장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오르자 그의 눈빛이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듯이 변했다. 이튿날 박후진은 세이사의 직장으로 전화를 걸어서 퇴근길에 잠깐 들르라고 말했다. 세이사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세이사가 나타난 것은 저녁 7시쯤이었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시무라 사치코 씨에 대한 일이야. 박후진이 말했다. 선생님도 사치코 씨의 죽음이 마음에 걸리시는가 보군요. 저도 어젯밤에 왠지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세이사는 손바닥으로 볼을 쓸어내렸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보자고 한 거야. 이 집주인 말로는 사치코 씨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한 사흘쯤 뒤에 이와모토 씨의 집으로 친척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왔다고 했었지. 네, 그렇습니다. 사치코 씨한테는 가족이 없으니까 아마 이와모토 씨의 친척이었겠지. 근데 장례식이 끝나고 사흘이나 지나서 오다니 너무 늦은 거 아닌가? 하지만 지방에 살면 그 정도는 걸릴 수 있겠죠. 아, 맞아. 이와모토 씨는 시코쿠 출신이었지. 시코쿠에서 오려면 당연히 그 정도는 걸리겠구만. 하지만 사치코 씨가 이와모토 씨와 동거한 지는 2달밖에 되지 않았어. 아마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을걸. 물론 먼 곳에 사는 이와모토 씨의 친척들도 편지를 통해서 사치코 씨 이야기는 들었겠지만 실제로 그녀를 본 적이 없고 그다지 친하지도 않았을 거야. 그런데 그녀가 죽었다고 해서 그 먼 곳에서 일부러 상경을 했을까? 그렇군요. 하지만 비록 2달뿐일지라도 사치코 씨는 이와모토 씨의 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음을 받고 도쿄로 올라왔을 겁니다. 시골 사람들은 그런 경조사를 꼭 챙기니까요. 과연 그럴까? 박후진은 담배를 피우면서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다. 근데 말이야, 사치코 씨가 죽던 날 밤 자동차 소리가 몇 번인가 들렸다고 했지? 네, 그렇습니다. 그걸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몇 시쯤에 몇 번이나 자동차 소리가 났는지 말이야. 그리고 이번에는 집주인이 아니라 옆집에다가 좀 물어봐. 그리고 이와모토 씨가 운전을 할 줄 아는지도 좀 알아보고 말이야.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치코 씨의 사인을 의심하시는 건가요? 세이사가 눈을 크게 떴다. 아니야. 사인을 딱히 의심하는 건 아니야. 그냥 궁금할 뿐이지.
박구진은 모호한 표정을 지었다. 네, 그러면 알아보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할게요. 자네, 그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게. 중요한 게 또 있어. 사치코 씨를 보러 왕진을 왔던 의사가 어디 병원 소속인지 혹시 인근에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봤으면 좋겠네. 그리고 잠깐만요. 수첩에 적을게요. 세이사는 주머니에서 습작 노트로도 쓰는 수첩을 꺼내서 적었다. 박후진은 계속 말을 이었다. 그리고 장의사 말이야. 어디 장의사인지 아는 사람이 있는지 그것도 좀 알아봐 주게. 그 다음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 말이야. 사치코 씨가 이와모토 씨 집에 온 뒤로 파출부가 왔다고 그랬지? 어느 인력사무소에서 보냈는지도 꼭 알아봐 주시게. 이게 단가요? 네, 알겠습니다. 세이사는 뭔가 물으려다가 그냥 순순히 돌아갔다. 세이사가 다시 찾아온 것은 이틀 뒤 저녁이었다. 보고가 좀 늦었네요. 천만의 말씀. 고생 많았어. 그래, 좀 알아냈는가? 바쿠지는 몸을 들이밀며 말했다. 그게요, 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세이사는 답답한 듯한 표정으로 보고했다. 이와모토 씨가 살던 집에 이웃집에게 물어봤는데요. 평소에 왕래가 잘 없어서 잘 모른다더군요. 다만 사치코 씨가 죽은 것으로 짐작되는 날 밤에 대학생인 큰아들이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자동차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세이사는 그 대목에서 수첩을 꺼내서 들여다보며 말했다. 처음 소리를 들은 시간이 밤 11시쯤이었대요. 이와모토 씨의 집 앞에 자동차가 와서 멈췄답니다. 대문이 열리는 소리와 사람이 들어가는 발소리가 나서 누군가 자동차에서 내려서 그 집으로 들어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때 어떤 여자 목소리도 들었다고 하고요. 뭐라고? 여자 목소리? 파출부의 목소리가 아니고? 네, 그 학생 말로는 아니라고 하던데요. 파출부의 목소리는 가끔 들어서 아는데 그 목소리와 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나서 밖에 있던 자동차에 시동 걸리는 소리가 나더니 어디론가 갔다더군요. 그때는 사람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생은 공부를 마친 뒤에 자기 전에 화장실에 갔는데 그때 또 자동차가 와서 이와모토 씨 집 앞에 멈췄답니다. 그게 새벽 2시쯤이었고요. 잠깐만. 박후진은 연필을 들고 메모를 했다. 그럼 그 자동차는 아침까지 집 앞에 서 있었겠구만. 아니요. 한 6시쯤에 떠났나 봅니다. 이웃집 부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소리를 들었다더군요. 참. 이 이와모토 씨는 운전을 할 줄 안다고 합니다. 전에 르노인지 뭔지를 몰고 집에 온 적이 있답니다. 그래? 르노 자동차를 몰고 온 적이 있다 이 말이지. 좋았어.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정리해 보자고. 박후진은 새 종이를 꺼내놓고 내용을 하나씩 적었다. 자동차 오다 밤 11시, 가다 밤 12시. 오다 이튿날 새벽 2시, 가다 새벽 6시. 자동차가 왕래한 것은 이렇게 되겠지. 저 왕진을 왔던 의사는 누군지 알아보았나? 예, 역시 그 근방에서는 잘 모르는 의사였나 봐요. 꽤 나이가 들어 보이는 의사였는데 일주일에 2번쯤 왕진을 왔답니다. 그래? 그럼 장 의사는 어디였는데? 마찬가지로 동네 사람들은 잘 모르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수 없이 근처에 있는 장 의사를 몇 군데 다녀보았는데 그 무렵에 이와모토라는 집의 장례식을 맡은 적이 없다더군요. 에이, 고생 많았어. 그럼 인력사무소 건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 파출부는 이웃들과 전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네요. 나이는 30살 정도인데 기가 좀 세 보이는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 박후진은 담배가 다 타들어갈 때까지 생각에 잠긴 듯이 눈을 감고 있었다. 선생님, 뭐 이상한 점이라도 있나요? 세이사가 차를 마시면서 박후진의 얼굴을 보았다. 글쎄, 꼭 이상하다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박후진은 눈을 뜨고 세이사에게 웃음을 지어 보였다. 좋아. 어쨌든 고생이 많았네. 정말 고마워. 세이사도 미소를 지었다. 선생님도 시무라 사치코 씨에게 사로잡히신 거로군요. 이튿날 박후진은 병원 업무를 오전에 마치고 외출했다. 일단 나카노 구청으로 가서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4월 무렵에는 시무라 사치코나 이와모토 사치코라는 이름으로 매장 허가증을 내준 적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나카노구에 있는 자항의사를 4~5군데 돌아다녀 보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다. 박구진은 의사협회 사무실로 가서 왕진을 했던 의사를 조사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이틀 뒤 그 결과를 들을 수 있었다. 이와모토의 집에 왕진을 가서 사망 진단서를 써준 사람은 이케부크로에서 개인 병원을 하는 의사 Y였다. 박후진은 Y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물었다. 환자의 이름이 이와모토 사치코나 시무라 사치코일 겁니다. 그러자 의사 Y는 누군가에게 전화 옆으로 진료 기록을 가져오라고 지시를 한 뒤에 대답했다. 아니요, 구사카베 다이코로 되어 있는데요. 37세로 구사카베 슌스케이의 부인이에요. 그럼 그 환자가 구사카베 슌스케이의 부인이란 말씀이신가요? 메모를 하는 동안 연필을 쥔 박후진의 손가락이 흥분으로 계속 희미하게 떨렸다. 그러면 그 집도 이와모토라는 사람의 집이 아니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문패에는 이와모토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조금 이상하게 여기고 남편이란 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사정상 친구 집을 빌려서 동거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의사가 대답했다. 그렇군요. 그럼 환자의 병명은 뭐였습니까? 네, 위암이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부탁을 받고 왕진 갔을 때는 이미 가망이 없었어요. 그래도 한 달 정도 왕진을 다녔죠. 나카노 근처에는 왕진을 가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 곳에서 의뢰를 받은 건 처음이라서 조금 의외였지요. 사망 시각은 언제였습니까? 사망했으니까 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급히 갔습니다. 잠깐만요. 4월 10일 밤 11시 30분으로 표시가 돼 있네요. 물론 지금 말씀드린 건 사망자의 남편이 말한 시각입니다. 저는 사후 1시간 경과라고 진단을 했는데 이 사체 상태가 남편이 말한 것과 일치해서 사망 진단서에 그렇게 적은 거고요. 선생님이 도착하셨을 때 그곳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남편이랑 파출부로 보이는 여자, 그 2사람뿐이었어요. 2사람 모두 울고 있었고요. 이거 정말 고맙습니다. 박후진은 전화를 끊고 나서 잠시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리고 자동차를 타고 경찰서로 향했다. 일주일 뒤 구사카베 슌스케라는 38살의 남자가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시나가와에서 체포되었다. 그의 정부도 함께 붙잡혔다. 파출부라던 바로 그 여자였다.
아내를 눈엣가시로 여기고 있던 슌스케는 아내의 생명보험금 200만 엔을 노리고 있었다. 그의 정부는 호스피스 아이코엔에서 일하던 간호사의 친구였는데 그 간호사를 통해 가족이 없고 죽음이 임박한 시무라 사치코라는 호스피스 환자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가 그 이야기를 슌스케에게 전하자 그는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냈다. 사치코를 데리고 나와서 그녀가 죽으면 자기 아내 이름으로 사망 절차를 밟자는 것이었다. 나이도 비슷했다. 사치코의 고향이 시코쿠에 있는 에임시라는 사실은 간호사를 통해 알아냈기 때문에 슌스케는 같은 고향 사람에게 기부를 한다는 구실로 사치코에게 접근했다. 그는 종종 병문안을 가다가 사치코를 사랑하게 된 것처럼 연기했다. 사랑에 굶주려 있던 사치코는 금세 슌스케에게 마음을 뺏기고 결혼하자는 그의 말에 기쁜 마음으로 나카노에 있는 그의 집으로 간 것이었다. 그 집은 슌스케가 계획을 세우면서 미리 빌려둔 집이었다. 사치코는 자신이 암에 걸린지 모르고 위궤양으로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 돌봐주겠다는 슌스케의 배려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심지어 파출부까지 붙여주었다. 사치코는 그 파출부가 슌스케의 정부이며 살인의 공범자라는 사실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슌스케의 진짜 집은 세타가야였고 그곳에 아내도 있었다. 그가 출장을 핑계로 나카노 집에 가끔씩만 들른 것도 실은 세타가야 집에서 생활해야 했기 때문이다. 계획은 조심스럽게 추진되었다. 그 계획이란 오로지 사치코의 죽음을 기다리는 일이었다. 사치코는 4월 10일 밤 10시를 지날 무렵에 사망했다. 죽음이 임박했을 즈음 파출부의 정체를 눈치챈 듯 했지만 그때는 이미 어쩔 도리가 없었다. 사치코가 숨을 거두자마자 그 자리에 있던 슌스케는 재빨리 세타가야 집으로 가서 아내를 자동차에 태웠다. 자동차는 근처에 사는 친구한테 빌렸다고 한다. 아내에게는 대충 이유를 둘러대고 나카노 집으로 데려왔다. 이웃집의 큰아들이 들은 여자 목소리는 바로 슌스케의 아내가 차에서 내려서 뭐라고 말한 소리였다. 슌스케는 아내가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뒤에서 넘어뜨리고 목을 졸라서 죽였다. 정부는 옆에서 입과 손을 눌렀다고 한다. 아내가 죽은 것을 확인한 뒤 아내의 사체는 곧바로 뒷뜰에 숨겼다. 그러고 나서 슌스케는 근처에 있는 공중전화로 가서 의사를 불렀다. 의사는 사치코의 사망을 확인하고 사망 진단서를 써주었다. 의사는 그녀를 구사카베 다이코로 알고 있었다. 나이도 엇비슷했다. 의사가 돌아가자 슌스케는 미리 준비해둔 관에 목 졸라 죽인 아내의 사체를 넣고 뚜껑을 닫았다. 한밤중에 못질 소리가 나면 곤란했기 때문에 못질은 동이 트고 나서 했다. 병사한 사치코의 사체는 슌스케가 대문 밖에 세워둔 자동차에 실은 다음 직접 운전해서 옮겼다. 이때가 밤 12시쯤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이웃집 큰아들이 들었다는 자동차 소리였다. 슌스케는 시미야의 고슈 가도를 달려서 키타타마 군에 가서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논길 옆에 사치코의 사체를 버리고 돌아왔다. 왕복하는데 약 2시간이 걸렸는데 다시 돌아왔을 때의 자동차 소리도 역시 이웃집 큰아들이 공부를 마치고 화장실에 가다가 들은 소리였다. 슌스케가 사치코의 사체를 유기하는 2시간 동안 정부는 대담하게도 목이 졸려 죽은 본처의 사체 옆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었다. 슌스케는 빌린 차를 집 앞에 두기도 난처하고 차 주인에게 돌려줘야 했기 때문에
아침 6시쯤에 차를 몰고 돌려주러 나갔다. 그 소리를 이웃집 부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또 들었던 것이다. 슌스케는 시골 논길 옆에 버린 사치코가 신원불명의 행로병자로 처리될 것이라고 계산했다. 그래서 사체 옷도 허름한 것으로 갈아입혔다. 실제로 나중에 알아보니까 사치코의 사체는 관청에서 행로병자의 사망으로 처리한 뒤 가매장되어 있었다. 그 뒤 슌스케는 홋카이도의 친척들에게 아내 사망 소식을 알렸다. 아내 친척들은 나카노 집에 찾아와서 불단의 유골 앞에 합장했다. 친척들과는 1년에 두세 번 편지만 주고받을 뿐이어서 홋카이도에서 온 친척들은 그저 슌스케가 나카노로 이사를 간 것으로만 생각했다. 장의사를 찾아내지 못한 것은 바쿠진과 세이사가 슌스케를 이와모토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카노의 장의사는 구사카베 다이코의 매장 허가서를 받은 뒤 사체를 연구차에 싣고 화장터로 옮겼다. 장의사는 나중에서야 그때 조금 이상하다 싶기는 했다고 경찰에게 말했다. 그 집에 갔을 때 시신은 이미 관 속에 넣어서 뚜껑에 못까지 박혀 있었다고 한다. 장의사는 준비가 아주 철저한 집안이라고 생각하고는 좀 놀랐다고 말했다. 구사카베 슌스케는 보험금을 타내고 세타가야의 집까지 팔아버린 뒤 시나가와에 있는 아파트에서 정부와 함께 있다가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이 사건이 신문에 보도되고 나서 세이사가 바쿠진의 집에 찾아왔다. 선생님 대단하신데요. 근데 무엇 때문에 의심을 하게 되셨나요? 처음에는 친척들이 사흘이나 지나서 왔다는 대목에서였지만 그보다 그 확실하게 의심을 갖게 된 건 사치코가 죽은 날 밤에 자동차 소리가 여러 번 들렸다는 것이었어. 바쿠지는 전에 적어둔 메모를 펼쳤다. 거기에 자동차 오다와 가다가 2번씩 적혀 있었다. 세이사도 그 메모를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하지 않나요? 자, 보세요. 그 의사가 사망 진단서를 발급하려고 밤 11시 반쯤에 차를 몰고 왔었잖아요. 그 자동차 소리는 없지 않습니까? 바쿠지는 세이사의 얼굴을 보며 살며시 웃었다. 그 집은 골목 안쪽이라서 들어가는 길이 좁아. 내가 직접 가봤거든. 근데 의사의 차는 대형 차라서 대문 앞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큰 길가에 세워두었지. 이 반면에 구사카베가 빌린 차는 소형 르노 자동차였어. 그래. 그가 전에 집 앞까지 차를 몰고 온 것을 이웃 주민이 봤다고 바로 자네가 말해주지 않았나. 그리고 바쿠지는 이렇게 덧붙였다. 저 편지 부기에 시무라 사치코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은 내가 직접 쓰겠네.